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폐가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의 친구의 경험담이라며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은석이는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사진 촬영을 즐기는 소심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석이는 친구 민호에게서 흥미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폐가에서 사진 찍을래? 라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그곳이 오랫동안 버려져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했죠. 흥미를 느낀 은석이는 민호와 함께 그 폐가를 탐험하기로 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은석이와 민호는 자정이 지나 폐가 앞에 다다랐습니다. 낡고 허름한 외관, 금방이라도 무너져 같은 모습을 보니 마음 한 구석에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두 친구는 용기를 내어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으며 폐가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거미줄이 사방의 천장과 벽을 삼키고 있었고 바닥은 삐걱대며 일용여도 나타날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뒤를 지켜보며 천천히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오래된 가구 몇 겨, 일부러 흩뿌려진 것 같은 종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은석이는 카메라를 꺼내들고 첫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사진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이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해, 사람이 없어야 하는 곳인데. 겨우 말을 땐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기 시작한 불안감이 찬 공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방을 벗어나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옷장이 있는 방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옷장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몰아쳤고 그들은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자. 민호는 당장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은석이는 마지막 사진을 한 장 더 찍고 싶었습니다. 은석이가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거울 속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분명 뒤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과 붉은 눈동자를 가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은석이는 공포에 질려 미쳐 셔터를 누를 겨를도 없이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민호야, 우리 빨리 나가자. 은석이는 민호의 팔을 잡고 현관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귀신에게 쫓기듯 폐가를 벗어났지만 그 사건 이후 은석이는 정체불명의 병에 걸려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은석이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고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민호는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병문안을 가던 어느 날 민호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은석이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석이는 잠에 빠져 있었고 병실 내부는 더욱 어두워져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신하기 직전 민호는 은석이의 침대 머리맡에 있는 액자 속 사진이 기이하게 변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원래는 민호와 은석이가 함께 찍은 밝고 행복한 사진이었지만 순간적으로 그 사진 속에 폐가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배경이 된 폐가는 알 수 없는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여자와 함께 있던 은석이까지 기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피냄새를 맡았고 뒤돌아보니 발끝에서 피가 천천히 흘러나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급히 정신을 차리고 방을 벗어난 민호는 더 이상 그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은석이는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사망했고 민호는 그날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민호는 우연히 그 폐가 근처를 지나치다가 그곳이 철거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절대로 그 주변에 머무르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뒤를 계속 쫓아다니며 속삭이는 소리와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민호는 마치 은석이의 영혼이 자신에게 복수를 하듯 밤마다 폐가의 여자를 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한여름밤에 결코 폐가 주변을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폐가에는 아직도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으며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공포를 선사하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민수이고 올해 23이다. 내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이 일을 시작하자면 2019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해 여름 대학 친구들과 함께 강릉으로 5박 6일 캠핑을 가기로 했다. 도착한 첫날은 매우 평화로웠다. 새소리가 맑았고 시원한 해풍이 얼굴을 식혀주었다. 우리는 텐트를 설치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했고 저녁엔 모닥불을 피워 술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문제는 둘째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밤 우리가 누워 잠을 청하고 있을 때였다. 텐트 밖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구미와 함께 온 강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구미는 벌써 우리가 누워있던 공간에서 코 골며 자고 있었다. 잠시 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텐트를 긁는 소리로 변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누야. 내가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내 친구 지훈이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들고 텐트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을 연 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어둠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심시키며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역시나 불길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 셋째 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불길한 느낌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가벼운 산책을 하기로 했다. 우리 모두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숲길로 나섰다. 한참을 걸었지만 아무런 이상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목에서 갑자기 주변이 싸해지는 것을 느꼈다. 찬 바람이 우리를 지나가며 휘몰아치더니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캬! 우리 모두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소리는 분명히 우리 중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손전등을 비추며 주위를 살폈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었다. 지훈은 패닉에 빠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며 진정을 시켰다. 넷째 날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한 노파가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주고 싶어 했다. 여기 근처에서 옛날에 한 소녀가 실종된 적이 있단다. 그저 한밤중에 사라졌고 결국 그녀를 찾지 못했지. 아무래도 그녀의 원혼이 이곳을 떠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아무리 무언가를 봐도 절대 가까이 가지 말거라. 우리는 깜짝 놀랐지만 노파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사할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우리는 5번째 날에도 캠프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텐트에 모여 서로의 근처에 앉았다. 바깥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텐트 안에서 그 비명소리가 뛰었던 야! 이라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피폐하게 떨었다. 순간 우리는 텐트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한 여자의 눈동자였다. 그러나 그 눈동자는 사람처럼 그윽하거나 밝지 않았고 그저 차갑고 투명하게 반짝였다. 눈동자는 천천히 우리를 향해 다가왔고 우리 모두 비명 지를 시간도 없었다. 우리는 도망치기 위해 텐트 밖으로 나가 손전등을 흔들었다. 하지만 손전등은 어두운 숲속을 제대로 비추지 못했다. 끝내 우리는 길을 잃고 말았다. 그 눈동자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며 미소 짓는 듯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찬 바람과 함께한 소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를 찾아내줘, 제발. 그 목소리에 반해 나는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다. 넌 누구야? 무엇을 원해? 그러자 여자의 눈동자는 멈추었고 아주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난 돌아갈 수 없어. 내 몸을 찾아줘. 그 후 우리는 눈동자를 따라 이동했다. 눈동자가 멈춘 장소는 오래된 나무 아래였고 그곳을 파내려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상자와 함께한 소녀의 해골이 있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고 모든 것이 정식 절차에 따라 조사되었다. 이후 그 소녀는 그녀의 부모에게 인계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기묘하게도 그 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 눈동자를 보거나 비명을 듣지 않았다. 우리는 캠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내 친구 지우는 그 일을 트라우마로 남겨둔 채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나머지 친구들도 그 일을 꺼내는 것을 무서워했다. 나는 이 일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는 절대로.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을 가기로 했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폐가가 있었다. 친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곳에 가보자고 제안했지만
준호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준호와 친구들은 손전등을 챙기고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으스스했다. 검은 창문 안으로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는 폐가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들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들이 폐가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내부는 더욱 섬뜩했다. 오래된 가구들과 벗겨진 벽지, 그리고 곳곳에 퍼져있는 검은 곰팡이. 친구들은 긴장된 웃음으로 애써 분위기를 억누르며 사진을 찍고 장난을 쳤다. 그러나 준호는 점차 기분이 나빠짐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준호는 문득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다. 다른 친구들은 꺼리며 1층에 남아있길 원했지만 준호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혼자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손전등 빛을 따라 천천히 계단을 오르던 준호는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한 소리를 들었다. 살려줘. 그 순간 준호는 섬뜩한 소름이 돋았다. 그 소리는 분명히 인간의 것이었다.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자 그는 오래된 창고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빛을 비추자 문 너머로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마치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준호는 빠르게 계단을 내려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친구들 역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폐가를 빠져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마치 장난처럼 출구는 이미 닫힌 상태였다. 벗어날 길이 막힌 그들은 폐가 안에서 미로처럼 얽혀있는 복도를 헤매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이 한참을 헤매다 다시 2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2층에 도착한 그들은 다시 그 창고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창고 문 아래로 흘러나오는 진흙 같은 검은 액체가 보였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한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손전등 빛이 비친 곳에는 결국 형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과거 이곳에 살던 누군가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후 지금도 혼을 남긴 채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귀신이었다. 친구들은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고 그 순간 살려줘 라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귀신은 조용히 그들을 응시하며 다가왔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주변이 밝아지면서 누군가가 작은 촛불을 든 채 나타났다. 마을의 한 노인이었다. 노인은 준호와 친구들을 데리고 밖으로 탈출했다. 노인은 말하길 그 폐가는 오래전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곳이라고 했다. 그날 이후로 그곳에서는 항상 귀신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고 한다. 준호와 친구들은 마을을 빠져나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잊히지 않았다. 그들은 종종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곤 했다. 그리고 그 폐가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때때로 호기심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공포에 질려 되돌아오곤 한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살려줘 라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있다.